내 아들, 네가 괴물로 나왔으니 네가 알아서 치료해.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한밤중 도로 위에서 나를 차 밖으로 밀어냈고 아픈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차창 너머로 한마디 쏘아붙였다. 약값은 한 푼도 못 줘. 하지만 1시간 후 집에 돌아온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10월의 저녁이 소리 없이 다가와 수원의 하늘을 차가운 낯빛으로 물들였다. 민지는 아이방 바닥에 앉아 손으로 턱을 채채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 민준이가 3개의 나무 블록으로 탑을 쌓으려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작은 코를 찡긋거리며 낑낑댔고 마침내 구조물이 균형을 잡자 손뼉을 치며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민지는 웃으며 아들의 부드러운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우유 냄새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아기 냄새가 났다. 이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세상은 파스텔톤 벽지로 꾸며진 이 작은 방, 바닥에 따뜻한 카펫, 그리고 그녀의 우주인 이 작은 아이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가을 웅덩이에 낀 살얼음처럼 위태로웠다. 아들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현실이 어김없이 그녀를 덮쳤다. 거실 벽 너머에서는 TV 소리가 웅웅거렸다. 남편 지훈이 퇴근했다는 신호였다. 그는 아이방에 들르지도 아들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 최근 몇 달간 그는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TV 화면이나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피곤해서 그래. 민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끊임없이 고객을 상대하고 판매 실적에 시달리니 지칠만도 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수천 가지 변명을 찾아냈다. 그들 사이에 벽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웠기 때문이다. 피로와 말하지 못한 서운함,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 만들어진 벽이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보이지 않게 늘 그들의 집에 존재했다. 하루에도 5-6번씩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조언은 지훈에게 법이었고 그녀의 의견은 최종 판결이었다. 민준이가 다시 기침을 했다. 벌써 2주째 아이를 괴롭히는 마른 기침이었다. 민지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또 열이 올랐다. 불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동네 소아과의 나이 지긋한 의사는 피곤한 눈으로 시럽을 처방하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어머니, 이가 나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진 겁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지난번 진료 때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속삭였다. 이건 그냥 이가 나는 게 아니야.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뭔가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 했고 민준이는 점점 더 축 늘어지고 칭얼거렸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열을 내리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민준이는 그녀에게 찰싹 달라붙었고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데웠다. 부엌은 언제나처럼 박 여사가 완벽하게 정돈해 놓은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 도와주러 왔고 그 도움은 철저한 검열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찬장의 곡물통 위치를 바꾸고 민지의 청소 상태를 비판했으며 지훈이 좋아하는 기름진 갈비찜을 만들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내 마누라가 해주는 다이어트 식단만 먹더니 깡말랐구나. 민지는 재택근무로 일했다. 작은 회사 몇 곳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하는 SMM 매니저였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수입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대부분을 내고 식료품과 생활용품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 지훈의 월급은 자동차 할부금과 그의 용돈, 그리고 어머니에게 드리는 생활비로 나갔다. 또 기침하네. 등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부엌 문가에 언짢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당신 애 치료는 하고 있는 거야? 의사가 처방해준 실험 먹이고 있어. 민지는 조용히 대답하며 해열제를 숟가락에 따랐다.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또 그 소리야. 지훈이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정밀 검사?
돈이 썩어났어?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당신이 의사보다 똑똑해? 나는 얘 엄마야.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 돈 좀 들더라도 큰 병원에 가서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진찰받아보자. 큰 병원? 그가 비웃었다. 거기 진료비가 얼마인 줄 알아? 검사비는? 우리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야. 대출금은 저절로 갚아지는 게 아니라고. 민지는 아들에게 약을 먹이며 침묵했다. 이 대화는 며칠째 반복되고 있었다. 아이에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제안을 할 때마다 지우는 깊은 짜증을 냈다. 그는 민준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미지에 어쩌면 심각할지도 모를 문제에 직면하는 것보다 눈을 감고 모든 것을 감기 탓으로 돌리는 편이 더 쉬웠을 것이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지훈이 화제를 돌렸다. 내일 와서 장롱 옮기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시네. 지훈 씨, 하지만 당신 나한테 새 클라이언트 보고서 도와주기로 약속했잖아. 나 혼자서는 벅차단 말이야. 클라이언트는 기다릴 수 있지만 엄마는 아니야. 혼자 계셔서 힘드시다고. 그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민지는 익숙한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최우선이었다. 어머니의 부탁, 어머니의 필요, 어머니의 외로움. 아픈 아이와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를 안고 있는 자신은 언제나 기다릴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민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엌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이미 식탁에 앉아 어제 끓인 국으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허겁지겁 먹으며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민지는 맞은편에 앉았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물었다. 우리, 그리고 민준이에 대해서. 나 무서워.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섭다고. 또 시작이네. 그가 마침내 짜증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당신은 항상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 큰 병원 돌아다닐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대출 빨리 갚을지나 고민하는 게 어때?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클라이언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민지 씨, 텍스트 수정본은 어디 있나요? 마감이 어제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완성되지 않으면 위약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것 봐, 나 일해야 한단 말이야. 내가 민준이 몇 시간만 좀 봐달라고 부탁했잖아.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일 많이 받지 말라고 부탁했어. 그가 받아쳤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리고 나 피곤해. 그냥 TV나 볼래. 그는 식탁에 더러운 그릇을 남겨둔 채 일어나 거실로 가버렸다. 민지는 조용한 부엌에 홀로 남았다. 벽 너머에서는 코미디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옆방에서는 아픈 아들이 힘겹게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놀이터에서 본데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다. 아빠가 아이를 공중으로 던져 올리자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민지는 지훈과 함께 아이를 얼마나 꿈꿨는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언제부터 그들의 가족은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명의 타인이 되었을까? 그녀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다. 결혼 전부터 비상금을 위해 모아둔 그녀의 개인 저축 계좌와 연결된 카드였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검사를 받기에는 충분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과 다투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일 당장 시내에서 가장 실력 있는 소아과 의사에게 민준이를 예약할 것이다. 모든 비용은 그녀가 지불할 것이다. 그녀 스스로 아들을 구할 것이다. 이제는 그럴 사람이 그녀밖에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기침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크고 무서운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차갑고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다.
아침은 박 여사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민지가 막 민준이의 체온을 탐을 때였다. 37.8도. 또다시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뜨자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아가, 좋은 아침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래서 항상 불안했다. 우리 아들 아침은 먹었겠지. 걔 물에만 오트밀은 싫어하는 거 알지? 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지훈 씨는 아직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고? 지금이 몇 시인데 네가 아주 남편을 풀어놨구나. 남자는 일찍 일어나서 든든하게 아침 먹고 가족을 위해 돈 벌러 나가야지. 넌 그걸 그냥 내버려둬? 목소리에 훈계하는 듯한 음색이 섞였다. 우리 손주 민준이는 어떠냐? 계속 기침하고 열도 안 떨어져요. 오늘 병원에 데려가 보려고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또 병원에 끌고 다니게? 애를 더 춥게 만들려고. 시어머니가 불만스럽게 투덜거렸다. 내가 말했잖니. 민간요법이 최고라고. 오솔이 기름으로 가슴을 문질러주고 꿀 넣은 따뜻한 우유를 줘. 나도 항상 그렇게 했어. 우리 지훈이는 그래서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 민준이는 꿀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민지가 끈기 있게 반박했다. 그리고 전 전문가를 더 신뢰해요. 튼튼 아이라는 전문 병원에 예약했어요. 전문 병원? 박 여사의 목소리에 쇠소리가 섞였다. 그건 또 무슨 귀족 노름이냐? 너희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니? 지훈이가 등골 빠지게 일하는데 넌 집안 예산을 바람에 날릴 생각이구나. 민지는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 제 아이예요. 아이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진료비는 제 돈으로 낼 거고요. 내 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결혼한 여자한테 무슨 내 돈이 있어. 내가 버는 모든 건 가족의 돈. 내 아들의 돈이야. 잊지 마라, 아가. 그 말을 끝으로 박 여사는 전화를 끊었다. 민지는 몇 초간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력감과 굴욕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 아들의 돈. 그녀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하며 프로젝트와 집안일, 육아를 병행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버는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지우는 9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다. 민지가 이미 민준이를 챙기고 외취 가방을 다 쌌을 때였다. 어디 가려고? 그가 기지개를 켜며 물었다. 말했잖아. 튼튼 아이 병원에 간다고.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우리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비싼 병원은 안 된다고. 얘기 끝난 거 아니야.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아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어. 그녀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비용은 내가 다 낼게.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아까 전화와서 네가 돈을 물쓰듯 쓴다고 소리 지르시던데 애초에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제가 먼저 말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물어보셨고 제가 어머님께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의무가 있어.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엄마고 우리 아들 할머니야. 걱정하신다고. 어머님은 당신 돈을 걱정하는 거지 민준이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방 안에는 민준이의 낑낑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지우는 차가운 소외감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았어. 마음대로 해. 그런데 만약 이게 또 당신의 쓸데없는 걱정으로 밝혀지고 의사가 그냥 평범한 감기라고 말하면 그 돈 나한테 다 갚아야 할 거야. 한 푼도 빠짐없이 그는 몸을 돌려 화장실로 가며 문을 세게 닫았다. 민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가 결혼했던 그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설마 그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 그녀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걸까? 튼튼아이 병원은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접수처의 직원은 친절했다. 줄을 설 필요도 무례함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
안드레이 블라디미로비치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 의사, 아니 김우진 원장은 민지의 말을 끊지 않고 주의 깊게 들은 뒤 민준이를 오랫동안 꼼꼼하게 진찰했다. 그는 아이에게 아양을 떨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고 보통 의사만 보면 울음을 터뜨리는 민준이는 놀랍도록 얌전했다. 기침 소리가 마음에 걸리네요. 김 원장이 진찰을 마치고 말했다. 폐에서 잡음도 들리고요. 엑스레이를 찍고 유전적 지표를 포함한 정밀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유전적 민지의 심장이 흔는 듯했다. 뭐가 의심되시는 건가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이 일반적인 감기나 기관지염과는 달라요. 일단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결론을 내리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얼음집게처럼 그녀의 심장을 꽉 조였다. 그녀는 진료비와 검사비, 엑스레이 비용을 지불했다. 금액은 상당했고 그녀의 비상금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 병원을 나와 그녀는 택시를 잡았다. 이런 상태로 직접 운전하는 것은 위험했다. 집에서는 차가운 환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과 박 여사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떠나자마자 온 것이 분명했다. 그래, 애한테서 무슨 죽을 병이라도 찾아냈냐? 민지가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박 여사가 도끼 어린 미소로 물었다. 의사가 추가 검사랑 엑스레이를 권했어요. 그녀는 잠든 민준이의 옷을 벗기며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증상이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겠지.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다. 그런 비싼 병원에서는 어떻게든 돈 더 뜯어내려고 뭐든지 찾아내는 법이야. 거기서 얼마나 썼는데. 민지가 금액을 말했다. 얼마? 지훈이 경악했다. 당신 미쳤어. 무슨 그런 돈을 써. 우리 아들이 무슨 병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관심 없겠지만 애가 3주째 아픈데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픈 게 아니라 네가 의사들한테 끌고 다니니까 아픈 거야. 박 여사가 소리쳤다. 애는 안정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이 필요한 거지 엑스레이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민지는 말없이 아들을 아이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옆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그녀를 지지하기는커녕 적처럼 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비난하고 제 아들과 손자의 건강에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했다. 왜? 어째서?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저녁에 박 여사가 돌아가고 지훈이 다시 TV 앞에 자리를 잡았을 때 민지는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제는 엄청나게 필요해질 것이 분명한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했다.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했다. 그 3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업무 파일을 열었지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머릿속에서는 유전적 지표라는 말만 맴돌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녀는 검색 엔진을 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준이의 증상을 입력했다. 장기적인 기침, 미열, 식욕 부진. 인터넷은 하나같이 끔찍한 수십 개의 가능한 진단명을 쏟아냈다. 그녀는 의학 논문과 엄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읽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는 커져만 갔다. 인터넷으로 자가 진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찾고 읽고 비교했다. 그중 한 링크는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기사로 이어졌다. 증상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고 고가의 평생 치료라는 단어가 글 전체를 붉은 줄처럼 가로지르고 있었다. 민지는 노트북을 덮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일 리 없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우리 민준이는 건강해. 그냥 감기가 조금 오래 가는 것뿐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며 앞으로 그녀에게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들의 생명을 건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은 아마도 온전히 혼자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기다림의 3일은 끝없는 고문과 같았다. 민지는 민준이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희망과 두려움 속에서 병원으로부터 온 메일이 있는지 확인하며 계속해서 이메일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지우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돌아왔고 주말 내내 어머니를 돕는 데 시간을 보냈다. 아들의 상태를 묻지도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이 문제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듯 민지를 그녀의 불안 속에 홀로 내버려 두었다. 박 여사는 매일 전화했지만 지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비난을 퍼붓기 위해서였다. 그래, 내 분석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니? 그녀는 빈정거리며 물었다. 아마 거기서 너무 무서운 병을 찾느라 길을 잃었나 보구나. 내가 말했지. 오솔이 기름을 발랐으면 벌써 다 나았을 거라고. 민지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에너지는 민준이를 돌보고 미룰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소진되고 있었다. 클라이언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복잡한 새로운 과제를 보내왔고 만약 그녀가 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민지는 이 프로젝트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돈이 필요했다. 마침내 월요일 오후 그녀가 민준이에게 점심을 먹이고 있을 때 알림이 왔다. 검사 결과가 준비되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메일을 열었다.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김우진 원장의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민지 씨, 결과 확인하시는 대로 전화 주세요. 치료 계획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시급이라는 단어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수십 페이지에 걸친 표와 그래프, 그리고 알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멈췄다. 진단명은 흑백으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희귀 유전 질환. 그녀가 인터넷에서 읽었던 바로 그 병이었다. 낭포성 섬유증. 복합형. 민지를 둘러싼 세상이 흔들리며 이 두 단어로 축소되었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럴 리 없어. 이건 실수야. 그녀의 아들, 그녀의 작고 밝은 아이가. 민준이는 그녀의 상태를 알아차렸는지 칭얼거리며 소매를 잡아당겼다. 민지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을 번쩍 들어 품에 꼭 껴안고 아기의 냄새를 들이마시며 뺨과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아니,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싸울 것이다. 가능한 모든 것, 불가능한 것까지도 해낼 것이다. 마음을 다잡고 그녀는 김우진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민지 씨.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사무적이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실지 이해합니다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병이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권장사항을 엄격히 지키고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뭘 해야 하죠?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고 쉰 것처럼 들렸다. 제가 상세한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매일 해야 하는 흡입치료, 식사 때마다 효소제 복용, 특별 식단, 물리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가의 항생제와 점액용해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방전을 써드렸습니다.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들었고 그가 부르는 숫자들은 매달 지출해야 할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합쳐졌다. 그녀의 월급보다 몇 배나 많은 액수였다. 매우 비싸다는 것을 압니다. 의사가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장에 등록을 하고 정부로부터 일부 약품을 무료로 지원받기 위해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스스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몇 분 동안 그녀는 재앙의 규모를 파악하려 했으며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약 복용 시간, 흡입 치료, 각종 절차에 종속된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막대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삶이었다. 저녁에 지훈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부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출력된 검사 결과지와 의사 소견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강해져야 한다고 결심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함께 한 팀이 되어야 할 때였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가 들어서자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는 열쇠를 탁자 위에 던지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 검사 결과야? 응. 진단이 확정됐어. 그녀가 그에게 소견서를 건넸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의아함은 불신으로 그리고 분노와 비슷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낭포. 뭐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유전 질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지훈 씨. 사실이야. 의사랑 통화했어. 우리 당장 치료 시작해야 해. 치료? 그가 서류를 식탁에 내던졌다. 이 약들이 얼마나 비싼지 봤어?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우린 해낼 수 있어.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뿌리쳤다. 차를 팔자. 내가 일을 더 많이 받을게. 차를 팔자고. 그가 그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다. 내 차를? 당신 제정신이야. 나 그걸로 출퇴근한단 말이야. 아들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아들 핑계 대지 마.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유전자 문제라고. 우리 집안은 다 건강해.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당신이 우리 집에 병균을 끌고 들어온 거야. 민지는 마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그의 말은 어떤 진단보다도 끔찍했다. 그 말은 그녀의 숨통을 조이고 지지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둘의 아이잖아. 내 때문에 아픈 거라고.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나는 내 실수에 돈을 낼 생각이 없어. 비싼 의사를 원했어? 검사를 원했어? 그래, 실컷 해. 네가 알아서 치료해. 그때 현관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는 장바구니를 든 박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항상 예고 없이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왜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와 눈물 흘리는 민지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지훈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의사 소견서에 닿았다. 그녀는 소견서를 집어들고 안경을 쓴 뒤 읽기 시작했다. 읽어내려갈수록 그녀의 입술은 점점 더 얇은 선으로 굳게 닫혔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마침내 그녀가 안경을 벗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어. 하자 있는 물건이더니 똑같은 애를 낳았구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지가 말을 시작했지만 시어머니가 가로막았다. 입 다물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내 아들은 건강하고 잘생긴 너와 결혼했어. 그런데 넌 그에게 뭘 안겨줬지? 평생 약값이나 대며 살아야 할 병든 아이, 괴물을 안겨줬잖아. 그렇게는 안 되지. 그녀는 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아들아, 이건 다 제 잘못이야.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 우리는 여기에 한 푼도 보태주지 않을 거다. 내 말 듣고 있니? 단 한 푼도. 잠깐 망설이는 듯 했던 지훈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 확신을 얻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엄마 말이 맞아요. 이건 저 여자 문제예요. 민지는 이 두 사람, 자신의 남편과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영혼 속 무언가 중요한 것의 끝이었다. 환상은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불타버린 황무지만이 남았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무서운 질병과 돈 문제와 온 세상에 맞서 홀로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민준이가 있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겠어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다 이해했어요. 제가 알아서 치료할게요. 당신들은 그냥 나가주세요. 민지의 말은 숨막히는 정적이 감도는 부엌에 울려 퍼졌다. 박 여사와 지우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분명 이런 침착하고 단호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다. 아마 그들은 눈물, 히스테리, 도움을 구걸하는 애원, 즉 자신들의 권위를 확인시켜줄 그 어떤 반응이라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신 그들 앞에는 눈물 한 방울 없이 강철 같은 눈빛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가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 박 여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진심으로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감히 우리를 우리 집에서 쫓아내는 거야? 이건 내 아들 집이야. 이 집은 주택담보대출로 산 거고 그 대출금의 대부분은 제가 내고 있어요. 민지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와 제 아들을 그냥 내버려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치료에 대해 생각해야지 이런 무의미한 논쟁에 힘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아, 논쟁이 무의미하시겠다. 시어머니가 발끈했다. 그럼 우리는 네가 있지도 않은 병을 핑계로 집안 돈을 바람에 날려버리는 걸 잠자코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있지도 않은 병이 아니에요. 민지가 의사 소견서를 가리켰다. 여기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집안 돈이 아니에요. 제가 번 제 돈이라고요. 네가 집구석에 앉아 컴퓨터나 두드리면서 뭘 얼마나 벌었겠어. 지훈이 끼어들었다. 그의 처음 분노는 경멸적인 비웃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주요 지출은 항상 내 몫이었어. 자동차, 기름값, 큰 가구들, 당신 어머니를 위한 큰 가구들이었죠. 민지가 정정했다. 새 냉장고, TV, 작년에 보내드린 온천 여행, 그걸 가족 지출이라고 부르나요? 제가 매달 대출금의 70%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식료품을 사는 건 당신 생각엔 사소한 건가요? 지훈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대화가 구체적인 숫자로 흐르는 것을 싫어했다. 그의 세계관 속에서 그는 가장이었고 민지는 집에 작지만 편리한 금액을 보태는 좋은 부속품일 뿐이었다. 내 아들 돈을 함부로 세지 마라. 박 여사가 다시 끼어들었다. 그는 남자고 가장이야.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권리가 있어. 내 의무는 집안을 아늑하게 만들고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었는데 보다시피 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 마지막 문장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민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지만 힘겹게 참아냈다. 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제가 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당신들을 그 의무에서 해방시켜 드릴게요. 저는 당신들에게 돈도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할 생각도 없었어.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그렇게 잘났으니 어디 한번 해봐.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하지만 명심해. 내 돈은 한 푼도 못 줘. 내 비상금은 별도 계좌에 있고 그건 쓸데없는 약에 낭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삶을 위해 모아둔 돈이야. 쓸데없는 약이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치료제예요. 민지는 참지 못했다. 그건 내 생각이지. 그가 잘라 말했다. 내 생각은 뭔지 알아? 넌 그냥 순진한 엄마들 등쳐먹는 사기꾼 의사들한테 걸려든 것뿐이야. 그녀는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현실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현실에는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픈 아이가 있었다.
그들의 현실에는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며느리가 그들의 완벽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남의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었다. 알겠어요. 그녀는 지독한 피로감을 느끼며 반복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제 제발 가주세요. 박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민지의 눈에 서린 결심을 보고 더 이상의 공격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자. 아들아. 그녀가 지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이 영웅적인 어머니가 세상을 구하는 걸 방해하지 말자.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주시라지. 나중에 돈 떨어졌다고 울면서 찾아오지만 문이 그들 뒤로 세차게 닫혔다. 민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잠시 동안의 나약함을 자신에게 허락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공허함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민준이의 조용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방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어머니 김선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수원에서 30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며 지역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지지가 필요했다. 엄마! 그녀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었다. 민지야, 내 딸. 무슨 일이니?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삼키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이의 진단,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 그리고 그녀가 혼자 남게 된 사실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너무나 큰 고통과 공감이 담겨 있어 민지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힘내라, 내 새끼. 마침내 김 여사가 말했다. 그 결혼이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 지훈이는 항상 마마보이였지. 내가 내일 당장 무급 휴가를 내고 너한테 갈게. 아니야, 엄마. 엄마는 일도 있고 할 일도 있잖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랑 싸우지 마.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둘이 함께하면 더 쉬울 거야. 내가 민준이를 돌봐줄 테니 너는 마음 편히 일하렴. 그리고 돈 걱정은 내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충분할 거야. 내일 아침에 내 계좌로 보내줄게. 어머니와의 통화 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언제나 그녀 편인 엄마가 있었다. 이것이 힘이 되었다. 민지는 눈물을 닦고 찬물로 세수한 뒤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돈. 그녀는 인터넷 뱅킹을 열어 계좌 잔고를 확인했다. 몇 년간 모아온 개인 비상금과 최근 프로젝트에서 남은 돈을 합쳤다. 금액은 꽤 됐지만 약값을 생각하면 기껏해야 2, 3개월 버틸 수 있을 터였다. 시급히 추가 수입원을 찾아야 했다. 둘째, 약. 그녀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약품을 주문할 수 있는 약국 주소를 찾아 첫 주문을 했다. 셋째, 서류 작업, 장애 등록, 정부 지원 프로그램, 각종 혜택, 공무원들의 사무실을 전전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겠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법률적인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같은 병을 앓는 아이를 둔 부모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읽으며 목록과 일정을 작성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창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어머니 집에서 잤을 것이다. 그리고 민지는 처음으로 그가 어디서 누구와 있든 전혀 상관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하며 잠이 들었다. 민준이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다음 며칠은 정신없는 마라톤 같았다. 어머니가 도착했고 그녀의 도움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김 여사가 민준이를 돌보고 민지가 동영상 강의를 보며 가르쳐준 대로 흡입 치료와 특별 마사지를 해주는 동안 민지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2개의 프로젝트를 더 맡았고 하루에 4, 5시간밖에 자지 않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3일 후에 나타났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료품 봉지를 들고 아파트에 들어섰다. 부엌에 있는 장모를 보고 그는 눈에 띄게 긴장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어쩐 일이세요? 딸하고 손주 도우러 왔네. 장모가 요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민지는 노트북 앞에서 집중해서 타자를 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가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아무래도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정확히 뭘 잘해보고 싶다는 건데? 민지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우리 산말이야. 엄마랑 얘기해볼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도록 약값도 조금 보태줄게. 조금? 그녀가 마침내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 아들에게는 당신 월급 전체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필요해. 그런데 당신은 조금이라고? 나한테 그런 돈 없어. 그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전부 다 줄 수는 없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바로 그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우리 민준이랑 나는 어떻게든 당신 없이 잘 살아볼게. 나 이혼 소송하고 양육비 청구할 거야.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제야 그는 그녀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며 아들을 데리고 정말로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의 아들을, 안 돼. 그가 속삭였다. 나한테서 아이를 빼앗을 권리 없어. 내가 빼앗는 게 아니야. 당신이 먼저 포기했잖아. 그날 밤 아들을 괴물이라고 부르고 나더러 알아서 치료하라고 했을 때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려 대화가 끝났음을 분명히 했다. 지우는 잠시 더 서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다. 민지는 그가 부엌에서 어머니와 무언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이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떠났다. 이번에는 영원히 떠난 것 같았다. 그리고 고통 대신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다. 지훈 없는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더 이상 저녁의 말다툼도 아침의 잔소리도 끊임없는 죄책감도 없었다. 아파트의 정적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지는 이내 그것이 정적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그녀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평화였다. 김선자 여사는 민준이와 집안일을 도맡아 민지가 일과 관공서 방문에 집중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장애 등록 절차는 그야말로 시련이었다. 끝없는 줄, 무관심한 공무원들의 얼굴, 모으고 서명하고 공증받아야 할 서류 더미. 매일 민지는 이런 외출에서 레몬처럼 짜인 채 돌아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에게 정부 지원을 받게 해주기 위해 이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 또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했다. 가구 전문점 체인 사장인 새 클라이언트는 까다롭고 꼼꼼한 사람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수정본을 보내고 매일 보고를 요구했으며 밤 11시에 전화해서 웹사이트 버튼 색깔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민지는 그가 보수를 후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변덕을 끈기 있게 받아들였다. 벌어들인 돈 한 푼 한 푼이 민준이의 치료비를 위한 공동기금으로 들어갔다. 약, 흡입기, 특수, 분유, 이 모든 것이 막대한 돈을 요구했다. 그녀의 저축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박 여사는 꼬박꼬박 전화를 걸었다. 민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시어머니의 어조는 공격적인 것에서 애처로운 것으로 바뀌었다. 아가, 왜 그러니? 그녀는 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정을 이렇게 깨뜨리면 어떡해? 우리 지훈이가 너무 힘들어해. 아주 뼛속해지고 말랐다니까. 걔는 너랑 손주를 사랑하잖아. 사랑했다면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를 버리지 않았겠죠. 민지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참회하기 시작했다. 내가 걔를 부추겼어. 어리석었지. 생각이 짧았어. 이 늙은 바보를 용서해다오.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 너 없으면 걔는 망가질 거야.
민지는 한마디도 믿지 않고 조용히 이 연극을 들었다. 그녀는 이런 조종에 넘어갈 만큼 시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다. 박 여사는 아들이 망가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남은 돈으로 고용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아픈 아이의 부양을 위해 기본 급여의 25%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추가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훈과 그의 어머니에게 이것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이 될 터였다. 어느 날 저녁, 또 한 번의 지친 관공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민지는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내 전시아버지 될 뻔한 사람이 전화했었어. 김선자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협박하더구나. 네가 이혼 소송이랑 양육비 청구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기가 교육청에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날 학교에서 해고되게 만들겠다고. 뭐라고요? 민지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설마 그럴 리가. 그럴 사람이야.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너도 알잖아. 복수심 강하고 비열한 사람인 거. 벌써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나에 대해 묻는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구나. 민지는 무력한 분노로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나이든 교사인 그녀의 어머니를 협박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그는 한참 동안 받지 않다가 마침내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다. 당신 제정신이야? 민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던 결심을 잊고 소리쳤다. 우리 엄마를 협박해?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거나 해고라도 당하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가 나른하게 대답했다. 아무도 협박 안 했어. 엄마가 그냥 전화해서 얘기 좀 한 것뿐이야. 우리 가족을 걱정해서 그러신 거지. 그걸 가족이라고 부르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당신 엄마한테 전해.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협박과 위협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녀는 전화를 끊고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방에서 오는 압박은 견디기 힘들었다. 일, 아픈 아이, 소송,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협박까지. 때때로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석에 틀어박혀 울고 싶었다. 하지만 침대에서 아구 소리를 내는 민준이를 보면 자신에게 약해질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지 씨,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아이의 거주지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포기했잖아요. 소장에서는 민지 씨가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돈을 엉뚱한 곳에 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민지 씨보다 훨씬 높다는 증명서와 직장에서의 추천서도 첨부했고요.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민지가 외쳤다. 이해합니다만 우리는 법정에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인, 서류, 약값 영수증이 필요할 겁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복잡해지고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민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서 민준이를 빼앗아가려고? 이것은 그들이 가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타격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 그녀의 아들을 빼앗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전쟁. 저녁에 민준이를 재우고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일을 해야 했지만 생각이 뒤엉켰다. 그녀는 사진 폴더를 열었다. 결혼식 때의 지훈과 그녀 행복하고 젊었다. 바다로 휴가를 갔을 때의 사진,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찍은 민준이의 첫 사진. 지훈이 아들을 품에 안고 그토록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어떻게 사랑이 이토록 추악한 증오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사진을 닫고 업무용 이메일을 열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새 메일이었다. 민지 씨, 최근 텍스트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용이 너무 없고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면 우리의 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절망의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전선에서 지고 있었다. 남편은 아들을 빼앗으려 하고,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협박하고, 클라이언트는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돈은 바닥나고 있었고 힘은 소진되었다. 그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아주 오랜만에 울었다. 엄마와 아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출구가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키보드 위에서 눈물로 몇 시간의 절망을 보낸 후 민지는 기이한 마비 상태를 느꼈다.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에는 두통과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더 이상 두려움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둔하고 무거운 결의만이 남았다.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리라.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아들을 빼앗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진한 커피를 끓였다. 밤은 길어질 터였다. 가장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답장을 썼다.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침착하고 사무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지금 당장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달 성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모든 텍스트를 수정하고 새로운 컨셉을 제시할 3일의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자신의 작업 품질이 이전의 높은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좋습니다. 3일들이죠.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유예 기간을 얻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모든 재무보고서,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을 열었다. 민준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한 상세한 표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그리고 이제는 약값까지. 그녀는 지훈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돈을 쓰는 동안 아이 양육에 주된 재정적 부담을 진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고 싶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녀는 낡은 은행 예금 계약서를 발견했다. 완전히 잊고 있었다. 몇 년 전 지훈과 막 결혼했을 때 할머니가 결혼 선물로 1,000만 원을 주셨다. 그들은 그 돈을 민지 명의로 미래의 아이를 위해 예금에 넣어두기로 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돈을 인출한 적이 없었고 가끔 소액을 추가로 입금했을 뿐이었다. 민지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이자를 포함해 계좌에는 거의 1,500만 원이 쌓여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공동 재산이었다. 아마도 지훈과 박 여사가 바로 이 돈을 민지가 건드려서는 안 될 가족 자산으로 여기고 있을 터였다.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대담한 계획이 떠올랐다. 비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옳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예금에 있던 전액을 자신의 개인 카드로 이체했다. 지훈이 이 계좌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돈은 그녀의 전쟁 자금이 될 것이다.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준이의 약을 사고 만약 해고된다면 생활비로 쓸 자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이미 자신들이 어떤 인간인지 보여주었다. 다음 날 민준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지훈의 반소와 시어머니의 협박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지적인 눈빛의 나이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당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모을 겁니다. 당신이 만든 지출 내역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이의 양육과 돌봄을 전담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증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엄마, 이웃들, 민지가 열거하기 시작했다. 훌륭합니다. 남편 쪽에서는 아들 삶에 그가 참여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할 수 있죠?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지훈은 민준이와 거의 산책을 나가지 않았고 병원에도 거의 같이 가지 않았다. 아들과의 교감은 퇴근 후 5분 정도 안아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어머니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오직 그분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증언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민지 씨, 걱정 마세요. 변호사와의 만남 후 그녀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법적 지원이 있었으며 돈이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아파트에는 어머니와 민준이 외에 박 여사도 와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선물 꾸러미를 놓고 창가에 긴장된 모습으로 서 있는 김선자 여사에게 무언가 간곡하게 말하고 있었다. 민지야, 돌아왔구나. 시어머니는 즉시 일어나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내가 손주 보러 왔다가 너랑 내 엄마한테 선물도 좀 가져왔어. 그녀는 민지에게 꾸러미를 내밀었다. 안에는 비싼 케이크와 와인 한 병이 들어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 민지가 선물을 받지 않고 차갑게 물었다. 얘는 왜 그렇게 쌀쌀맞게 구니? 나는 좋은 마음으로 왔어. 우리 모두 좀 심했다고 생각했거든. 가족이잖아. 서로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 협박과 위협을 용서하라고요? 제게서 아들을 빼앗으려는 걸 용서하라고요? 그건 다 지훈이가 홧김에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걔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냥 겁이 나서 그런 거야. 알겠니? 이 병도 무섭고 돈 문제도 무섭고 걔는 약한 애야. 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서 등을 돌렸죠. 민지가 잘라 말했다. 다 잊어버리자. 박 여사가 속삭임으로 전환했다. 소송 취하해. 우리 지훈이랑 내가 치료비 보태줄게. 자, 내가 돈도 좀 가져왔어. 그녀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민지에게 내밀었다. 여기 500만 원이야. 내가 가진 전부다. 손주를 위해 받아줘. 민지는 봉투를 그리고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이 여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배우였다. 눈물, 뉘우침, 관대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되었다. 하지만 민지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이 연극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법정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한 것이다. 그녀를 매수하고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속셈이었다. 고맙지만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든 시어머니의 손을 밀어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넌 왜 그렇게 고집이 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나는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예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그때까지 침묵하던 김선자 여사가 끼어들었다. 제 딸이 도움이 필요했을 때 당신들은 제 손주를 괴물이라고 부르고 집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양심이 살아났나요? 내가 당신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박 여사가 순식간에 선량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소리쳤다. 저는 당신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 제 딸을 조종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이 집에서 나가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지가 그들 사이에 섰다. 엄마, 그만해요. 어머님, 제발 가주세요.
우리 대화는 끝났어요. 그리고 돈도 가져가시고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 시어머니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박 여사는 숨길 수 없는 증오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다.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지? 우리는 어떻게든 너를 굴복시킬 방법을 찾아낼 거야. 그녀는 아파트에서 뛰쳐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다. 김선자 여사가 딸을 껴안았다. 무서워하지 마. 민지야, 우린 이겨낼 수 있어. 무섭지 않아요. 엄마. 민지가 대답했다. 그냥 이 거짓말에 지쳤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그녀는 그들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박, 매수, 위협 등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에 대비해야 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일을 해야 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이 전쟁에서 돈은 그녀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밤새 일했고 아침이 되자 가구 전문점을 위한 새로운 컨셉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클라이언트에게 파일을 보냈고 거의 즉시 답장을 받았다. 훌륭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계속 일합시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또 한 주가 지났다. 법적 절차는 시작되었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교환했고 법원은 첫 공판 날짜를 잡았다. 민지는 다가올 소송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일과 민준이를 돌보는 데 완전히 몰두했다. 치료는 첫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기침이 잦아들었다. 민준이는 체중이 늘기 시작했고 더 활발하고 명랑해졌다. 이 작은 성공들은 민지에게 앞으로 나아갈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낭포성 섬유증을 앓는 아이들의 부모를 위한 커뮤니티를 찾아 질병, 치료법,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경험 많은 엄마들이 조언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했다. 민지는 이 고통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었다. 커뮤니티의 한 엄마가 그녀에게 지방의 한 대도시 병원에 있는 크로모프 교수, 아니 박철수 교수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는 바로 이런 복잡한 사례를 전문으로 하는 폐질환 분야의 권위자였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세요. 그 여자는 썼다. 교수님께 진료받고 치료 계획을 조정한 후에 제 아들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즉시 교수가 진료하는 병원의 연락처를 찾아 민준이를 예약했다. 대기는 한 달 후까지 꽉 차 있었지만 운이 좋았다. 누군가 예약을 취소해서 다음 주에 빈자리가 생긴 것이다. 대도시로의 여행은 또 다른 계획에 없던 하지만 필수적인 지출이었다. KTX표, 진료비, 가능성 있는 추가 검사비, 이 모든 것에 돈이 필요했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전쟁 자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꺼냈다. 그녀가 여행에 대해 지훈에게 알렸을 때 법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또 그가 전화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또 다른 의사라고? 돈을 바람에 날리는 짓 지겹지도 않아? 바람에 날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건강을 위한 거야. 그리고 당신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야. 통보하는 거지. 누구랑 가는데? 아픈 애 데리고 기차 타고 혼자 다니게? 엄마랑 같이 갈 거야. 당연하겠지. 그가 코웃음을 쳤다. 당신 장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서운함이 너무나 역력해서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는 그녀가 가는 것 자체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 없이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다시 전화했다. 나도 같이 갈게.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어조로 선언했다. 왜? 민지가 놀랐다. 나는 아버지야. 그럴 권리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칭찬하는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어. 그리고 애랑 짐 들고 어떻게 여행할 생각인데 남자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야. 민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직접 의사에게서 모든 것을 듣게 하자. 그러면 아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알았어. 그녀가 동의했다. 내일 아침 7시 기차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역에서는 뜻밖의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과 함께 박 여사도 와 있었다. 나도 같이 간다. 그녀가 기쁘게 선언했다. 내 손주가 그렇게 먼 길을 가는데 할미가 감독 없이 보낼 수는 없지. 그리고 너희가 의사 만나러 다닐 동안 누군가는 짐을 봐야 할 거 아니냐. 민지는 지훈을 쳐다봤지만 그는 죄 지은 듯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엄마가 고집부리셔서 그가 속삭였다. 민지는 다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행은 즐거울 것 같았다. 기차 안에서 내내 박 여사는 쉬지 않고 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차 서비스를 비판했으며 민준이 돌보는 법에 대해 원치 않는 조언을 하고 식당 칸의 음식 가격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했다. 지우는 창가에 앉아 스마트폰만 쳐다보았다. 김선자 여사는 중립을 지키려 애썼지만 굳게 담은 입술이 극도의 짜증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지는 민준이에게만 집중하며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애써 무시했다. 대도시의 병원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현대적인 건물, 최신 장비, 친절한 직원들. 박철수 교수는 매우 세심하고 친절한 눈빛을 가진 나이든 백발의 신사였다. 그는 오랫동안 민준이의 검사 결과를 연구하고 민지에게 질문을 던진 뒤 아이를 꼼꼼하게 진찰했다. 지훈과 박 여사도 진료실에 함께 있었다. 시어머니가 민간요법에 대해 한마디 하려 했지만 교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제지했다. 진단은 안타깝게도 정확합니다. 그가 진찰을 마치고 말했다. 그리고 처방된 치료도 전반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약물의 복용량을 조절하고 새로 나온 점액용해제를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비싸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는 새로운 치료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물리치료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설명했으며 민지에게 몇 개의 안내 책자를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작별 인사를 하며 세 사람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 내의 심리적 분위기입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느낍니다. 아이에게는 약뿐만 아니라 사랑과 평온,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절반입니다. 교수의 말은 지훈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듯했다. 그는 진료실을 나와 생각에 잠겨 말없이 있었다. 박 여사마저 조용해졌다. 수원으로 돌아오는 길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민준이는 지쳐서 칭얼거렸다. 민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달랬다. 김선자 여사는 책을 읽었고 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는 공기 중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폭풍 전의 고요였다. 그녀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교수의 말은 그들에게 가닿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것, 즉 돈, 비싼 약, 그들의 어깨에 지워질 새로운 지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아들에 대한 연민, 운명에 대한 분노, 아니면 병든 아이를 낳은 그녀에 대한 여전한 원망. 그녀는 알 수 없었지만 엄마의 마음은 느끼고 있었다. 이 여행은 그들을 가깝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사이에 더 이상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깊은 심연을 파놓았다고. 그녀는 민준이를 품에 더 가까이 안고 눈을 감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더 이상 그녀의 요새가 아니게 된 집으로. 늦은 저녁 수원에 도착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지치고 녹초가 된 기분이었다. 김선자 여사는 즉시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저녁과 민준이를 위한 따뜻한 음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두 통을 핑계로 거실로 들어가 TV를 켰다. 지우는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아파트를 서성였다.
민지는 아들을 재우고 부엌으로 나왔다. 지훈 씨, 교수가 처방해준 새 약을 사야 해. 비싸서 미리 주문해야 한대. 들었어. 그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짧게 대답했다. 우리 같이 할 수 있잖아. 비용을 나누자.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려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가 갑자기 멈춰서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차갑고 낯선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가 이미 다 말했잖아. 이건 내 문제야. 내 의사, 내 약. 하지만 우리 아들이잖아. 평생 장애인으로 살, 절대로 정상이 될 수 없는 아들. 그가 거의 소리치고 있었다. 너 그 생각은 해봤어? 나는 그런 인생 살기 싫어. 내 월급 전부를 약국에 쏟아붓고 싶지 않다고. 나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조용히 해. 민준이 깨겠어. 김선자 여사가 끼어들었다. 상관없어. 지훈이 포효했다. 이 집구석 병원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나 갈 거야. 그는 재킷과 차키를 집어들고 문을 세차게 닫으며 아파트에서 뛰쳐나갔다. 민지와 그녀의 어머니는 완전한 정적 속에서 부엌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거실에서는 TV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 여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지야. 엄마가 말을 시작했지만 민지가 그녀를 막았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 그녀는 침착했다. 이상하게도 지훈의 고함과 잔인한 말들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녀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그는 포기했다. 도망쳤다. 그들을 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녀가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했다. 그의 비난으로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들의 거짓된 공동의 삶으로부터 그녀에게는 민준이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고 목표가 있었다. 그녀는 해낼 것이다. 지훈이 떠난 후의 밤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민지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다. 옆 침대에서는 민준이가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의 호흡은 챈챈거림 없이 고르게 들렸다. 어제부터 먹이기 시작한 새 약이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힘을 주는 작은 승리였다. 김선자 여사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부엌에서는 간 내린 커피와 엄마가 부쳐준 전 냄새가 났다. 좋은 아침, 딸. 잘 잤니? 네, 엄마. 고마워요. 엄마는요? 나도 괜찮아. 엄마가 미소 지었지만 민지는 그녀의 눈에 서린 걱정을 보았다. 그 사람 전화 안 왔니? 아니요. 그리고 안 올 거예요. 그들은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다. 박 여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마 그녀도 휴식을 취하기로 결심한 듯했다. 아침 식사 후 민지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일을 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다. 그녀는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수정이 완료되었다고 쓰고 새로운 홍보 컨셉을 첨부했다. 그런 다음 낭포성 섬유증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서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굴욕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점심 무렵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짐 가지러 갈게. 그가 서론 없이 차갑게 말했다. 가져가. 민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언제 올 건데? 지금 갈게. 그리고 엄마도 짐 싸서 나가실 거야. 자기 집으로 돌아가신대. 아주 잘 됐네. 민지의 목소리에는 기쁨도 아쉬움도 없었다.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야. 그는 30분 후에 도착했다. 혼자였다. 말없이 침실로 들어가 큰 스포츠 가방에 자신의 옷을 담기 시작했다. 민지는 방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에서 민준이를 안고 책을 읽는 척했다. 잠시 후 박 여사가 큰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방에서 나왔다. 이제 만족하니? 그녀가 지나가며 민지에게 쏘아붙였다.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를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었어.
아이를 아비 없게 만든 건 당신과 당신 아들이죠. 민지가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은혜도 모르는 것, 시어머니가 셔쌍거렸다. 짐을 다 쌌을 때 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현관에 서 있었다. 열쇠. 민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지훈은 말없이 공동 열쇠 꾸러미에서 아파트 열쇠를 빼내 그녀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혼에 관해서는 동의해. 그가 말했다. 내 변호사가 당신 변호사에게 연락할 거야. 알았어. 그리고 그가 말을 더듬었다. 나 아들 포기하는 거 아니야. 양육비는 줄게. 얼마나? 민지가 물었다. 많이는 못 줘.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법에서 정한 만큼만. 그는 몸을 돌려나갔다. 박 여사는 민지에게 마지막 돕기 어린 시선을 던지고 그를 따라갔다. 문이 닫혔다. 아파트는 조용해졌다.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김선자 여사가 부엌에서 나와 딸을 껴안았다. 이제 다 끝났어, 민지야. 아니요, 엄마.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마치 길고 어두운 동굴에서 막 빛으로 나온 기분이었다. 무섭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 위장하거나 맞추거나 참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될 수 있었다. 마음껏 숨 쉴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를 재우고 그녀는 책상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작가는 아니었기에 단어들이 힘들게 나왔지만 진심을 담았었다. 아들의 병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혼자 남겨졌는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싸움에 대해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이야기했다. 글을 마친 후 그녀는 그 글을 민준이의 사진과 의료 서류와 함께 한자선 재단의 페이지에 올렸다.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몰랐지만 시도해봐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다락방에서 낡은 기타,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을 꺼내 먼지를 털고 줄을 조율한 뒤 첫 코드를 잡았다. 음악은 저절로 흘러나왔다. 조용하고 조금 슬펐지만 밝은 멜로디였다. 그녀는 연주하고 노래했다. 그 음악 속에는 그녀의 모든 고통과 희망, 아들을 향한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노래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 강해져서 자신과 아들을 위한 새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 것이다. 배신과 거짓, 굴욕이 없는 삶, 사랑과 음악, 빛으로 가득한 삶. 그녀는 앞으로 얼마나 힘든 길이 펼쳐질지 아직 몰랐지만 폭풍 전의 고요는 끝났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제 민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편에는 진실과 사랑이 있었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클라이맥스는 2달 후에 찾아왔다. 민지에게는 하나의 길고 미친 듯한 하루처럼 지나간 2달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관료주의의 지옥을 7번이나 겪고 민준이를 위한 장애 아동 자격을 얻어냈다. 이것으로 정부 혜택을 받을 길은 열렸지만 무료 약품을 받기 위한 대기줄은 반년 후까지 꽉 차 있었다. 재단 웹사이트에 사연을 올린 덕분에 모인 돈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그 돈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응답했고 누구는 10,000원, 누구는 10만 원을 보내주었다. 한 달 동안 모인 총액으로 2달 치약을 더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민지는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약속과는 달리 양육비 지급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는 온갖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항소를 제기하며 새로운 감정을 요구했다. 그와 박 여사가 그녀를 지치게 만들어 요구를 포기하게 하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어느 날 민지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지 씨, 소식이 있는데 아마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팔고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요? 민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지훈 씨는 아파트가 없는데요. 우리는 제 명의의 대출받은 아파트에 살았고
박 여사님은 바로 그 박 여사님 아파트입니다. 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도시를 떠나려고 합니다. 아마도 서울로 갈 것 같습니다. 떠난다고요? 민지의 심장이 불안하게 조여왔다. 하지만 양육비는요? 바로 그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잠적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주지를 바꾸면 빚을 받아내기 위해 그들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민지는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떠나면 그녀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남게 될 것이다. 재단에서 모은 돈은 곧 바닥날 것이고 그녀의 월급은 필수적인 생활비에도 빠듯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다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들이 아파트 팔고 떠나려는 거 알아? 그녀가 서론 없이 말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럴 권리 있어. 공동재산도 아니잖아. 지훈 씨, 나 당신 아파트에 욕심 없어. 아들 생각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걔는 약이 필요해.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생활수단도 없이 남게 돼. 그건 내 문제야. 그가 잘라 말했다. 네가 원했던 거잖아. 이혼, 독립, 실컷 해봐. 부탁이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동의했다. 좋아. 내일 3시에 도시 외곽 나그네 카페에서 보자. 와서 얘기해. 그리고 민준이도 데리고 와. 아들 보고 싶어. 불길한 예감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동의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다. 아들을 보면 지훈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아버지로서의 정이 조금이라도 깨어나길 바랐다. 다음 날 그녀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민준이는 이가 나려는지 칭얼거렸다. 민지는 가는 내내 아들을 달래려 애썼다. 지훈은 이미 카페 주차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낡은 르노 자동차 옆에는 박 여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어머님은 왜 여기 계세요? 민지가 택시에서 내리며 물었다. 내가 내 손주 보러 오면 안 되냐? 시어머니가 비꼬며 대답했다. 민지는 침묵했다. 그녀는 카시트에서 민준이를 꺼냈다. 지훈이 다가와 아들을 받아 안았다. 민준이는 낯선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렇게 계속 우는 거야? 지훈이 짜증스럽게 말하며 아이를 다시 민지에게 넘겼다. 맨날 울기만 하네. 이가 나려고 해서 아픈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차에 타서 얘기하자. 지훈이 말했다. 길에서 이럴 순 없잖아. 그들은 그의 차에 탔다. 민지와 민준이는 뒷좌석에, 박 여사는 조수석에 앉았다. 자, 들어보지. 지훈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며 시작했다. 양육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떠나지 말아줘. 아니면 치료비로 목돈을 한 번에 주면 내가 모든 소송을 취하 할게. 목돈? 박 여사가 비웃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냐? 저는 제 아들이 살기를 바라요. 지훈이 차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 엄마랑 내가 상의해봤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가 도로로 차를 몰며 말했다. 그게 뭔데요? 민지는 긴장했다. 우리가 민준이를 데리고 갈 거야. 뭐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왜? 놀랐니? 박 여사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너는 나쁜 엄마야. 아이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능력이 없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아파트를 팔아서 돈이 있어. 서울에 있는 최고의 병원으로 데려갈 거야. 너는 여기 남아서 네 커리어나 쌓아. 당신들 미쳤어요? 민지가 민준이를 품에 꼭 껴안으며 소리쳤다. 절대 못 보내요. 아무도 내 의견은 안 물어봤어.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네가 이혼 소송을 걸었을 때 네가 먼저 포기한 거야. 차는 속도를 높이며 도시에서 멀어졌다. 창밖으로 앙상한 나무와 들판이 스쳐 지나갔다. 민지는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획했다. 아이를 빼앗기 위해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다. 차 세워요. 그녀가 소리쳤다. 나 당신들이랑 아무 데도 안 가. 너는 안 가. 지훈이 비웃었다. 그는 갓길로 급하게 차를 세웠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두운 도로와 양옆에 숲뿐이었다. 내려, 그가 명령했다. 안 내려요. 민지는 좌석을 꽉 붙잡았다. 내리라고 했어. 그는 뒷문을 열고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애 내놔. 안 돼. 그녀는 소리치고 저항했지만 힘이 역부족이었다. 지훈은 울부짖는 민준이를 그녀에게서 빼앗아 박 여사에게 넘겼다. 그런 다음 그는 민지를 차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내 아들, 내가 괴물로 나았으니 내가 알아서 치료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문을 쾅 닫았다. 시어머니가 창문을 내리고 쏘아붙였다. 약값은 한 푼도 못 줘. 차는 그 자리에서 급출발하여 어두운 밤도로 갓길에 민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녀는 차를 뒤쫓아 달리며 소리치고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하지만 차의 붉은 후미등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녀는 돈도 없이 차 안 어딘가에 떨어뜨린 스마트폰도 없이 그리고 아들도 없이 홀로 남겨졌다. 민지는 아들을 태운 차가 사라진 검은 허공을 응시하며 갓길에 서 있었다. 비명이 목구멍에 걸렸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11월의 찬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온몸을 얼음 촉수처럼 휘감는 공포 때문인지 몸이 가늘게 떨렸다. 그들이 아들을 민준이를 데려갔다. 이 생각이 관자놀이를 쿵쿵 울리며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고 귀를 먹먹하게 했다. 그녀는 차갑고 축축한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자신을 감싸 안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푸처럼 끈적하고 둔한 마비 상태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쌩쌩 지나가는 차들을, 어둠 속에서 그녀의 외로운 형체를 비추는 밝은 헤드라이트를 바라보았다. 저 따뜻하고 아늑한 차 안의 사람들은 집으로, 가족에게로, 아이들에게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여기 이 갓길에서 방금 한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렀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머릿속은 완전히 혼돈 상태였다. 뭘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아들을 어떻게 되찾지? 서울 최고의 병원. 박 여사의 말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에 울렸다. 거짓말. 이건 걱정이 아니라 복수였다. 그들은 그녀를 벌주고 무너뜨리고 고통받게 하고 싶었고 성공했다. 차 번호를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공황 상태에서 기억나는 것은 낡은 은색 르노 자동차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용없었다. 경찰서에 가야 해. 그녀는 다시 일어나려 시도했고 이번에는 성공했다. 비틀거리며 그녀는 도시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다. 바람이 얼굴에 얼음 조각을 내던졌다. 그녀는 길도 분간하지 못한 채 걸으며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속삭였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몇 대의 차가 속도도 줄이지 않고 쌩 지나갔다. 아무도 한밤중 도로 위에 외로운 여자를 위해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차를 세우려 했지만 그 몸짓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오히려 운전자들을 겁먹게 만들었을 것이다. 낯선 차 안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을 아들을 상상했다. 그 생각에 고통은 거의 물리적인 것이 되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였고 마침내 울음이 터져나왔다. 도로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통곡했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바람소리와 지나가는 화물차들의 굉음에 묻혔다. 그녀는 지훈과 박 여사가 결코 서울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시내로 돌아와 다른 쪽 끝에 아파트를 빌려 숨어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민준이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민지를 압박하여 양육비를 포기하고 그녀의 아파트 매매 대금 일부를 받아내기 위한 인질로 도구로 사용하고 싶었다. 아들을 잃으면 그녀가 순종적이 되어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그녀를, 어머니의 사랑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도로 위에서 울고 있을 때
불안에 떨던 어머니 김선자 여사가 이미 병원과 영안실에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민지는 몇 시간 전에 돌아왔어야 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가야만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는 걸었고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을 찾을 것이다. 아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아들이 느꼈을 공포의 매 순간에 대해 차가운, 이성적인 분노가 절망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 다른 화물차가 지나가며 바퀴 밑에서 튄 더러운 눈을 그녀에게 뿌렸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차를 바라보며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다. 살아남아야 한다. 도착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도로 위에서의 그 밤은 그녀에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 즉 분노와 싸울 의지를 얻었다. 어떤 옷보다도 그녀를 따뜻하게 하고 어둠과 추위를 뚫고 그녀의 유일한 목표, 아들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노였다. 마주오는 차들의 눈부신 불빛 속에서 민지는 거대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화물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갓길로 빠지고 있었다.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다. 운전석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절망이 더 컸다. 트럭 운전석이 그녀와 나란해졌을 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괜찮으세요, 아가씨? 어둠 속에서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도로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실내등 불빛 아래 그녀는 운전사의 얼굴을 보았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피곤하지만 친절한 눈빛과 덥수룩한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 아들을 빼앗겼어요. 그녀가 숨을 내뱉었고 새로운 울음이 그녀의 몸을 흔들었다. 진정해요, 진정. 그가 말했다. 운전석으로 올라오세요. 완전히 얼었잖아요. 겁내지 말아요. 해치지 않을 테니. 그녀는 망설임 없이 높은 계단을 기어 올랐다. 운전석 안은 따뜻했고 커피 냄새가 났다. 운전사는 그녀에게 커다란 체크무늬 담요를 건넸다. 덮으세요. 제가 차 한 잔 타드릴게요. 그는 좌석 밑에서 보온병을 꺼내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단 차를 따라 주었다. 민지는 뜨거운 액체를 마셨고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운전사가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다. 저는 현우라고 합니다. 민지예요.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준이의 병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시어머니, 그들의 배신,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차에서 쫓겨났는지까지. 현우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의 손은 핸들을 더 꽉 쥐었고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쓰레기 같은 놈들. 그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가 짧게 말했다. 거친 표현 죄송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가 속삭였다. 전화기도 없고 돈도 없어요. 걱정 마세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곧 가장 가까운 경찰 초소에 도착할 거예요. 가서 다 설명하죠. 전화기는 잠깐만요. 그는 글로브 박스를 뒤져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제 블랙박스가 항상 녹화 중이거든요. 그가 스마트폰을 장치에 연결하며 말했다. 혹시 남편 차 번호가 찍혔을지도 몰라요. 그가 녹화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다. 민지는 숨을 죽였다. 여기 있다. 주차장에서의 만남. 그녀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 그들이 르노 자동차에 타는 모습. 현우가 이미지를 확대했다. 번호가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알아볼 수는 있었다. 찍혔어요. 그가 외쳤다. 이제 단서가 생겼어요.
민지는 그 끔찍한 밤 동안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현우 씨, 앞 유리에 저건 뭐예요? 그녀가 실내를 향한 작은 카메라를 발견하고 물었다. 아, 저거요. 그가 멋저거 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든요. 인생 트럭이라고. 트럭 운전사들의 삶, 길,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우리 대화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져서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을 거예요.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유튜브, 인터넷, 이것은 기회였다. 경찰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알릴 기회. 누군가 그 차를, 그 사람들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기회. 현우 씨.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영상 올려주세요. 확실하세요? 그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저는 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숨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경찰 초소에서 그들은 불신의 찬 시선을 받았다. 민지의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하게 들렸다. 가정 문제구만. 당직 경찰이 피곤하게 말했다. 남편이 화 풀리면 아이 데려다 주겠지. 하지만 현우가 차 번호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모든 것이 녹화되었다고 설명하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들은 민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차량을 수배했으며 아동보호과에 정보를 전달했다. 시내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다. 아닙니다. 현우가 끼어들었다.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아파트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문을 연 것은 눈물 범벅이 된 김선자 여사였다. 딸을 보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었다. 민지야, 살아있었구나. 어디 있었니?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 민지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현우는 겸손하게 옆에 서 있었다. 감사합니다. 김선자 여사가 그를 향해 말했다. 제 딸을 구해주셨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떠나기 전 현우는 민지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제가 지금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게요. 그가 말했다. 원하시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해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모두가 보고 듣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링크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엄마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기다렸다. 새벽 무렵 현우가 영상 링크를 보내왔다. 그는 제목을 한밤중 도로 위의 엄마와 아이라고 간단하게 붙였다. 영상은 그의 운전석에서 찍은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헝클어진 머리, 얼어붙은 모습의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이어졌다. 어두운 도로, 갓길의 외로운 형체. 현우는 자신의 의견을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마지막에 자막만 넣었다. 이 여성의 아들을 찾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민지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그녀는 몇 시간 만에 이 영상이 인터넷을 폭발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댓글을 남기며 서로에게 전달하고 그녀의 이야기가 지역 커뮤니티의 주요 뉴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또한 바로 그 순간 자신들의 무죄를 확신하는 지훈과 박 여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임대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불의와 대중의 분노라는 허리케인이 곧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현우의 영상 효과는 폭발적이었다.
아침이 되자 영상은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정오에는 수십만 회에 달했다. 민지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 뉴스 사이트,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영상 아래의 댓글은 민지에 대한 동정과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찼다.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인간도 아니다. 민지 씨,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전국의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남겼다. 이러한 반응을 본 현우는 영상의 민지가 자선재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기 위해 개설했던 계좌 번호를 민준이 치료비와 엄마를 위한 도움이라는 설명과 함께 첨부했다. 그러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의 소액이었지만 곧 100,000원, 500,000원 단위로 커졌다. 누군가는 100,000원을, 누군가는 500,000원을 보냈다. 사람들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 돕고 싶어 했다. 저녁이 되자 민지의 계좌에는 그녀가 재단을 통해 2달 동안 모았던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돈이 쌓여 있었다. 한편 경찰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수색을 강화했다. 지훈의 차 번호는 모든 순찰차에 전달되었고 그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은 지역 뉴스에 실렸다. 지훈과 박 여사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민지가 무너져 곧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연락해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늦잠을 잤다. 그래, 내 착해 빠진 마누라한테서 전화 왔냐? 박 여사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다. 아니요, 아직요. 지훈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훑어보며 대답했다. 고생 좀 해봐야죠. 우리한테 함부로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민준이는 밤새 울었고 그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 여사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려 했지만 아이는 거부했다. 그녀는 아이가 매 식사 때마다 특별한 효소가 필요하다는 것도 흡입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아이는 그녀에게 단지 도구일 뿐이었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몰랐다. 첫 번째 불안한 전화는 정오쯤 걸려왔다. 지훈의 직장 상사였다. 박 팀장, 어디야? 왜 출근 안 했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지훈이 거짓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상사가 소리쳤다. 나 영상 봤어. 대체 무슨 생각이야? 아픈 애랑 아내를 도로에 내버려? 당신 해고야. 우리 매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스캔들 잠잠해지면 퇴직금 정산하러 와. 지훈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쳐다봤다. 무슨 영상? 무슨 소리지? 그는 인터넷에 접속했고 지역 뉴스 포털 첫 페이지에서 자신의 사진과 함께 수원 시민, 아픈 아들과 아내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가라는 제목을 보았다. 그는 기사를 열고 영상을 보았다. 화물차, 운전석, 눈물 흘리는 민지가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그의 어머니, 그들의 차. 엄마. 그가 소리쳤다. 빨리 와보세요. 박 여사가 비명소리에 달려왔다. 그들은 함께 영상을 보았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다. 저놈이 다 찍었어. 박 여사가 속삭였다. 경찰이 우리 찾고 있어요. 지훈이 화면을 공황 상태로 훑어보며 말했다. 나 해고됐어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경찰관 2명과 아동보호 전문관이 서 있었다. 박지훈 씨,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경찰서에서 그들은 따로 조사를 받았다.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모든 것을 민지 탓으로 돌리려 했다. 그녀가 스스로 떠났다고 히스테리를 부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상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민준이는 그들에게서 분리되어 의사의 검진을 받은 후 민지에게 인계되었다. 민지가 아들을 데리러 경찰서에 갔을 때 그녀는 복도에서 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민지야,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민준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그를 지나쳐갔다.
모든 말은 이미 끝났다. 모든 다리는 불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꿈만 같았다. 지치고 겁에 질린 민준이는 그녀의 품에서 바로 잠이 들었다. 김선자 여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민지의 전화는 기자들의 전화로 불이 났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답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릴 시간이 필요했다. 저녁에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내준 금액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거의 3억 원. 이 돈이면 몇 년간의 치료비, 최고의 의사들,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숫자를 보며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냥 지나치지 않은 현우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한편 지훈과 박 여사는 마지막 짐을 챙기기 위해 이제는 팔아버린 아파트로 돌아가고 있었다. 매매 계약은 완료되었다. 새 주인이 이틀 후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파트를 판 돈은 박 여사가 쌓아둔 빚을 갚고 나니 거의 남지 않았다. 그들은 직업도 집도 망가진 평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도시에서 그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웃들은 박 여사를 보면 노골적으로 외면했다. 그녀의 예전 아파트 문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로 마녀가 사는 집이라고 써놓았다. 그들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지훈이 문득 물었다. 엄마, 우리 대체 왜 그랬을까요?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어둡고 낯선 도시를 바라보며 아마도 생전 처음으로 완전한 외로움과 패배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이 날린 부메랑은 돌아와 엄청난 힘으로 그들을 강타했다. 그들은 민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자신들이었다. 1년이 지났다. 창밖은 다시 11월이었지만 이제는 민지에게 그렇게 차갑고 적대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따뜻하고 아늑했다. 2살이 된 민준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밀며 방 안을 우스꽝스럽게 아장아장 걷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았지만 시기적절하고 양질의 치료 덕분에 병세는 안정되었다. 그는 건강한 또래 아이들과 거의 다르지 않게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민지는 변했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피로는 차분한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셜미디어 매니저로 일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아준 돈으로 민준이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그녀는 아동 재활 과정을 수료하고 이제는 한때 자신을 도왔던 바로 그 자선 재단에서 일했다. 그녀는 같은 고통에 직면한 다른 엄마들을 돕고 상담하고 지지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김선자 여사는 그들과 계속 함께 살았다. 고향 마을의 학교를 그만두고 딸과 손주 곁에 있기 위해 수원으로 이사했다. 그녀의 소박한 연금과 민지의 재단 월급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이 모아준 거액의 돈은 민준이를 위한 특별 계좌에 있었다. 민지는 이 돈이 아들의 미래, 교육, 그리고 온전한 삶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훈과는 이혼했다. 그는 그녀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지만 그는 불규칙적으로 소액만 지급했다. 자동차 영업소에서 해고된 후 그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임시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며 도시 외곽의 임대 원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박 여사는 심하게 쇠약해져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도시에서 일종의 교훈적인 우화처럼 조용히 회자되었다. 트럭 운전사 현우와는 따뜻한 우정을 유지했다. 그는 운행 때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도시에서 찍은 재미있는 사진을 보내주었다. 수원을 지날 때는 몇 번 그들의 집에 들르기도 했다. 민준이는 항상 커다란 장난감 트럭을 선물로 가져오는 현우 삼촌을 무척 좋아했다.
현우는 결코 우정 이상의 것을 암시하지 않았고 민지는 그에게 고마웠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과 새로운 일에 자신을 바쳤다. 어느 날 저녁 엄마와 민준이와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지 씨, 나 지훈이에요. 그녀는 손에 든 숟가락을 든 채 굳었다. 거의 1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민준이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서. 어제였던 거 알아. 나가서 아들 좀 봐도 될까? 민지는 군침 도는 퓨레를 맛있게 먹고 있는 아들을, 그리고 엄마를 쳐다보았다. 김선자 여사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민지가 말했다. 와, 대신 올해는 안 돼. 그는 1시간 후에 왔다. 구쑥하고 초췌해진 모습에 낡고 해진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이거 민준이 선물. 그가 선물을 내밀며 말했다. 민지가 꾸러미를 풀었다. 안에는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소박한 나무 목마가 있었다. 내가 직접 만들었어. 지훈이 멋쩍게 말했다. 목공의 강좌를 듣기 시작했거든. 민준이는 처음 보는 사람을, 그리고 장난감을 흥미롭게 쳐다보았다. 그는 목마를 손에 들고 미소 지었다. 지훈은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애가 정말 많이 컸네. 그가 속삭였다. 응.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15분도 채 머무르지 않았다. 어색하고 두서없이 민준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구 공방에 취직했고 손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떠나기 전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민지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한 짓을 매일 후회해. 매일? 알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가봐. 그가 떠난 후. 김선자 여사가 물었다. 그 사람 용서했니? 모르겠어요, 엄마. 민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마 아니겠죠. 하지만 더 이상 증오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공허함과 약간의 연민만 남았어요. 그녀는 나무 목마를 가져다 아이방 선반에 올려놓았다. 어쩌면 지훈은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그는 민준이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터였다. 그녀의 이야기, 배신과 고통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날 밤 도로 위에서 끝났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새로운 삶이었다. 그녀가 싸워서 쟁취한 삶, 강하고 자유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어딘가에서 그의 화물차 안에서 현우는 끝없는 길을 달리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 작은 임대 원룸에서 지우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 따뜻한 아파트에서 잠든 아들과 사랑하는 엄마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옥을 통과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나왔다. 그녀는 자신을 되찾았고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승리였다.